2014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제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의 전체적인 주제는 정책연구 특별기획 시리즈 중에 하나로 정책연구의 외연 확대, 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가원성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분이 발표를 하실 텐데 이화여대 원수겸 교수님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박사 두 분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제목은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제목이라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죠? 근데 하여간 두 분 스타일대로 하셨어요. 사실 이 두 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전반적인 행정학자들의 이 스타일하고 좀 달리 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우리는 실용학문이고 현실 처방이니까 팩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학 학문 자체에 대한 존재의 정당성이란다든지 논리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사실 소수의 굉장히 뛰어난 분들만 하는 그런 일인데 두 분이 좀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원 교수님 논문은 보면서 로커스 포커스 하는 얘기를 저도 이게 한 40여 년 처음에 행정을 접할 때 그때 어느 교수님한테 듣고 이게 사실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치학이라는 단어는 없었거든요. 근데 포커스가 사실 어떤 면에서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정치학이란 말이 행정학과 같은 형태로 약간의 강요 쪽이 달라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용되게 됐고 그리고 이 한국 정치학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하여간 이 발표할 제목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제목입니다. 발표 내용을 듣고 이 아침 첫 세션 참석자들이 많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떤 그런 점에서는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1시간 우리가 토탈해서 반이니까 적절한 정도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하신 분들은 한 20분 내지 30분. 웬만하면 시간 가지고 10일 걸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신 시간을 적절히 쓰시도록 하시면 되겠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봐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 말씀을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식 같은 건 유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순서대로. 그러기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회자 마음이지.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원수겸이고요. 송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깜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항상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교수가 된 지 이제 올해로 딱 10년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근데 나름 논문을 그 일천한 경험 속에서도 이제 논문을 좀 쓴다고 썼는데 이번처럼 힘들게 쓴 논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것만큼 또 성과가 이번처럼 안 나왔던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내내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볼수록 화가 나는 논문이기도 하고요. 한 70% 정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The Big Truth, 그러니까 뭔가 큰 진리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정말 그 거대 진실, 거대 진리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할까? 어쩌면 그게 일종의 환상이고 신화고 이런 것에 우리가 다 같이 매몰돼서 마치 행군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작은 진실들, 작은 진리들이 모여서 결국은 현실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무시된 채 큰 진리만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진실로부터 작은 진실들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의 물론 무능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우리 행정학부 제가 그 분석한 행정학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저를 이제 힘들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물론 핑계이긴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주셨는데 지금 36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그 영감을 줬었던 두 개의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미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설적 현실 속에서 연구자는 단순히 기존의 표준화된 접근 방식에 적응할 수만은 없다. 현실의 기형성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자료 수집, 복합적인 분석, 역설을 당연시하는 관점이 포함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는 고착된 모형과 해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과학은 사회적으로 배태된 활동이다. 사실은 순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정보의 편린이 아니며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론 역시 사실로부터의 당연한 추론이 아니며 오히려 사실에 부여된 상상력이 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상력의 원천 역시 상당히 문화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이면서 저를 자극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사실은 여기서 다 얘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향해서 가지만 과연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색채화된 또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왜곡된 또는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행정학이 전통적인 의미의 위기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정말 행정이라고 하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도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쩌면 단순히 무슨 정치학과 행정학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런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라고 하는 것으로 표상돼 있는 뭐 행정의 위기 또는 우리 사회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행정의 위기 또는 정책의 위기 또는 행정학의 위기, 정책학의 위기 이것에 대해서 행정학자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 또는 행정학자들은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년밖에 안 된 굉장히 일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고 건방진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처럼 얼마 되지 않은 노비스가 할 수 있는 또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과연 존재론적인 측면 또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행정학자들이 그 하나의 커다란 진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식이 현실 다시 말하면 숫자로도 보여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행정의 위기 또는 정책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용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게 하나의 윈도우가 됐냐, 렌즈가 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긴 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더 넘어서 뭐 슈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특징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조금 일정 부분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그럴 때도 중요한 부분은 아마 public일 겁니다. 근데 그 public이 정부 활동을 얘기하면 그냥 퍼블릭이냐 그런 어떤 로커스의 문제 또 아니면은 보다 어떤 그 본질적인 공공성 공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커스냐 이 부분은 정말 송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폐쇄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 공공성의 위기가 왜 나왔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그것이 시장이냐, 개서제냐, 아니면 시민사회냐, 뭐 이런 끊임없는 진자운동.
시장이 별론 것 같아. 그러면 개서제로 가자. 개서제도 별로네. 시장으로 가자. 이러다가 제3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시민사회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위기가 끊임없이 해법을 우리가 이것도 제시하고 저것도 제시하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개서제로도 또는 시장으로도 또는 시민사회로도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건 바로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파라독스 그러면 그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파라독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공공성의 위기든 행정의 위기든 정책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도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라는 거죠.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얘네 둘이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가 가능하면 하나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혼합이고 뭔가 모순되고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때 결국은 그게 개서제가 됐든 시장이 됐든 또 다른 어떤 시민사회가 됐든 아니면 제사의 어떤 해법이 됐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완전한 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또 뭐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파라독스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하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상황과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이제 선택적 친화성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친화성이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선택적인 친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저도 사실 좀 자신이 없어서 선택적 친화성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 행정의 위기, 파라독스 이런 것들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거대 담론, 뭔가 다 쌓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더 트루스가 되겠죠. 더 빅 트루스가 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로컬, 아주 다양한 너레이티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성을 막 강조하고 그 중심을 향해 갔다면 이제 탈중심화해야 한다는 것. 통일성이 중요했었다면 이제 다양성, 같음, 차이, 보편성, 초다원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존재한 상태, 실체를 찾아서 나가는 거라면 이제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핵심으로 한다면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행정 정책 연구가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잘 적응해서 이런 위기라고 표현되는 현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3년, 그러니까 13년간의 한국 행정학부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제가 나름 봤는데요.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그 편견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한쪽으로 몰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보기도 전에요. 왜냐하면 저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실증적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빅 트루스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갔었기 때문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가는데 정말 많은 대가들이 계시는 그런 분들이 내는 행정학부는 아마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뭐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지형을 보니까 전체는 뭐 한 1000편 가깝게 됐는데 그 중에서 무슨 서론이라든가 아니면 스페셜 이슈라든가 서평이라든가 이런 거 빼니까 한 867편이 되더군요. 그래서 867편을 이제 분야별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 가장 조직 분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고 도시 쪽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미 다 익히 머릿속에 상식처럼 알려있는 윤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행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뭐 조직 연구가 이렇게 많은 게 왜 이러냐, 이거 뭐 그 기본적인 그 기저 있는 걸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태주의적인 어떤 존재론이라든가 존재론적으로 보면 실제론이라든가 또는 행태주의에 워낙 이 행정학이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직 이론이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조직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하면 내가 조직 연구를 한다라고 디클레어를 한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싶었지만 그거는 그래서 많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왜냐하면 행정학부라고 하는 게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뭐 일견 작용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 행태주의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또는 인식론적인 정향성하고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해마다 봤을 때 역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조직 이론이 조직 연구 쪽이 가장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정책 분야는 지방이나 도시, 그리고 행정윤리나 행정사 이런 부분들은 뭐 없거나 또는 뭐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반적인 그냥 지형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정향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2페이지부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분법적인 비교적 심플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아쉽긴 했었는데, 존재론적인 부분하고 이제 인식론과 방법론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존재론적으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저 바깥에서 우리의 의식과는 독립되게 무관하게 발견을 기다리면서 이제 있는 실체라고 보는 어떤 그런 리얼리즘의 가정에 근거해 있죠. 그래서 이 리얼리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경험적으로 그것을 찾아나갈 때, 왜냐하면 그거는 파악 가능하고 언제나 이해 가능한 형태로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가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떤 핵심적인 논의라고 한다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국은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주관이 또는 인간의 의미부여 능력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도 썼습니다만은 김춘수의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꽃이 된 것처럼, 꽃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성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긴 합니다만은 우리 행정연 867편을 한번 나눠보면 개념적인 연구하고 경험적인 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념적인 연구는 순수 이론하고 서술적인 이론, 도구적 사례 연구, 그다음에 경험 연구는 양적, 질적, 혼합 연구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저 스스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이론 부분하고 서술 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험적인 그것이 질적이든 양적이든 상관없이 방법론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철학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향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연구 경향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제도를 그냥 이렇게 쭉 디스크라이브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놓고 순수 이론과 서술 연구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 연구 중에서 도구적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도구적 사례 연구는 질적인 연구에서 말하는 사례 연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연구에서 사례 연구는 여기 윤정 선생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삶의 경험을 구성해가는 그런 사례 연구하고는 여기서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제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서 현실을 파악해가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질적인 연구에서 말하는 사례 연구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개념적인 연구 안에 있지만 사실은 경험적인 연구하고 어떤 마진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어떤 실체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양적인 연구가 867편 중에서 465편이었고요. 거기에는 도구적 사례 연구까지 포함한다면 158편. 그래서 거의 70%가 넘는 적어도 행정학부에 있는 연구들은 이런 실체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물론 실체를 찾아가는 게 나쁜 거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반하면 질적 소위 말해서 어떤 노미널리즘적 존재론에 근거해서 뭔가 구성해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 현실을 조금 그렇게 구성 가능한,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부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한 연구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 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1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혼합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혼합연구라고 하는 거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역설적인 현상을 같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요. 근데 제가 38편을 다 봤는데요. 그냥 양적인 연구가 주고 질적인 연구는 그야말로 굉장히 보조적인,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어떤 것을 이렇게 더 한다기보다는 양적인 연구로 나온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폴리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메이크업하는 그런 정도 이상은 저는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질문에도 자기성찰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다른 분들에 대한 이렇게 투사라기보다는요. 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혼합연구라고 하는 것을 살짝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제가 꼼수를 부리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연구인데 좀 더 멋있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결국은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재론적으로도 이렇게 그 실제론에 가깝다라고 하면 사실은 존재론과 인식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론적인 경험 연구만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론, 양적 연구, 그다음 발견과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질적인 연구, 유명론에서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몇 번입니까? 표 4번이네요. 네, 표 4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15페이지입니다. 네. 보면은 뭐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양적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회귀가 절대적이었고요. 물론 구조 경로의 경우도 인과관계를 보는 거지만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서 분리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말해 기술 통계라든가 차이라든가 교차라든가 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우리 스스로가 해왔었던 연구들이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질적인 연구는 보시는 것처럼 내용 분석, 그다음에 내생적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적 사례 연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사례 연구는 사례를 통해서 현실을 이렇게 조망하는 거라면 여기는 사례를 통해서 현실을 구성해가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놓고 본다면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이론, 아까 제일 많이 연구한 조직이론의 경우도 뭐 회귀 구조 이런 어떤 굉장히 소위 말하면 스트롱한 인과관계 이런 부분에 집착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뭐 제문은 성격적으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연구는 어디가 더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게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이제 양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복지하고 소수자 쪽이 수적으로도 시간을 지나면서 좀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나마 이렇게 조금 구성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실증주의적인 인식론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듯한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건 물론 상대적인 경향성입니다. 아마 그
그 소수자라든가 또는 대부분 목지라고 하는 게 소수자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평균으로 치환해서 또는 평균 안에다가 담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라든가 그들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하고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적어도 행정학보만을 제가 정책학보나 뭐 다른 걸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봤던 867편의 지난 13년간의 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에 있어서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이질 혼합이라든가 모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밝혀가면서 어떤 다양성을 넘어선 초다양성 또는 중심성을 넘어선 탈중심성, 더 빅 트루스를 찾기보다는 작은 진실들을 찾아 나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조금 초기답게 아니면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성과 맥락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림 1에 있는 1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분석을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논의를 좀 지속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림을 보시면 복지나 소수 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을 느끼실 겁니다. 환경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여지죠. 그러나 조직이라든가 조직도 물론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도 있습니다만 조직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면 복지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어서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성과 몰 맥락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의견을 달리하실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우리 행정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요. 연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행정학보에는 게재가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이런 그 맥락을 넘어선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몰 맥락성의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간간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더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맥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맥락성이 뭐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저희 행정학계 대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행정학부 게재 논문 저자의 박사학위 취득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48.7%고요. 미국이 44.7%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가라고 하는 데가 주로 유럽인데요.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철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몰 맥락적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박사학위 받은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그 맥락성, 또 다른 맥락성이 작용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배적인 존재론이나 인식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모르게 젖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맥락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성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 한국에서만 공부해야 되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미국에서 학위한 사람도 있고 기타 국가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적인 어떤 그런 존재론이랄까 인식론이랄까 그런 맥락들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라면 이 맥락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권력관계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연구자가 우위에 있느냐 연구 대상 하고의 관계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실증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인식론에서 놓고 보면 완벽한 권력관계, 거의 착취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연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쓰질 못하게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뭐 연구 대상 말고 제가 쓸 말이 없어서 이제 연구 대상이라고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연구자가 처음부터 연구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문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부터 다 권력과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는 연구의 대부분이 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행정학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뭐 그게 그 예외는 아닌데요. 그러나 공무원이 보는 행정 현실만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이런 공공성의 위기라든가 행정의 위기라든가 파라독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저 저는 문제 제기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6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끝내야 되는데요. 너무 서두르지 말까요? 선생님 저는 막 끝내라 그러실까 봐 걱정돼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면 조금 덜 서두르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결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이 역설적이고 현실이 기형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관성이랄까 이런 것들만으로 가는 경우는 그저 연구는 뭐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의 시작이었고요. 또 우리가 사실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자연과학도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또는 심지어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느냐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모성 박탈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그렇다라고 다 검증된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경제가 좋아지면요 모성 박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옵니다. 통계로. 그러면 언제는 그 모성 박탈이 영향을 막 미치다가 언제는 모성 박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우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노동시장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그 비판에 제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연구자들이 물론 행정학이 굉장히 응용학문이고 실용학문이고 사실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엄정하게 방법론적으로 엄정성을 가지고 가야죠. 미국에서는 더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채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작은 질들이 지금 못 보는 상태에서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제프리 페퍼라고 굉장히 그 스탠포드의 유명한 그 조직이론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딱 존재해가지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논문은 다 리젝트하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이거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맞지 않은 연구를 하는 사람은 테니어도 못 받고요. 박사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직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거장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 행정학부가 그렇게 스크리닝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과연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내는데 그게 답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 연구의 시작이면서 또 끝이면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3페이지에 보면 큰 진실의 미스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미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 허위일 수도 있는 집합적인 신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집합적이라고 하는 것, 집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자들이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것, 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행군을 해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존재하는 또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또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행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 또는 한국 사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행정학자로서 거기에 어떤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법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방법론적으로 엄정하게 해서 막 표본 사이즈 키우고 막 정말 현란하고 멋지고 가장 최신의 방법론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T값이 어떻고 무슨 설명력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큰 진실을 발견할 수 과연 있을까? 그 진실은 정말 어딘가에서 존재하면서 우리의 발견을 방법론적인 엄정성을 가지고 막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4단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방법론적인 엄정성을 막 향해서 가는 성찰의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방법론적인 엄정성 플러스 내가 지금 있는 패러다임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보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다른 패러다임에 눈을 돌리는 그런 단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패러다임도 더 좋은 것, 또 덜 좋은 것, 또는 덜 설명력이 있는 것, 덜 설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때 우리가 못 보는 어떤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제가 보니까 사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영국은 굉장히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을 만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철학적인 얘기들, 너무 그런 좀 무슨 얘기야 저런 얘기해서 현실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심지어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때 그게 좀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같이 실증주의가 굉장히 지배적인 곳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알지만 우리 Administrative Theory and Praxis라고 하는 그 논문들을 보면 거기서는 정말 우리 행정학에서 우리나라 행정학 저를 포함하면 주로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같은 막 실증주의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 현실인데도 다른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학고만을 분석을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철학적인 논의 또는 행정상에 대한 논의, 윤리적인 논의, 그다음에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는 논문 어떤 학술지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행정학부에도 그런 논문들이 지금처럼 3% 2% 말고 조금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댄트리스의 동결된 사고의 해동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프로즌된 생각들을 점점 나이가 드니까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성수님 죄송한데 저도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동결돼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삶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동결된 사고를 해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시작이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문제가 많은 논문이어서 그리고 아직 70%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서 차마 감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자가 학문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진실을 향한 마치가 아니라 진실을 구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투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제가 다 썼습니다. 감사합니다.